보통 일본을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존재하지만 다른 점도 많기 때문이지요. 안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이 있는 건 비슷하지만 육지에서 대치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해안선이 긴 일본은 러시아, 중국과도 대치하고 있죠. 이는 그대로 순항미사일 개발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일 미사일 개발 비교, 일본 편입니다. 자동차는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스펜션 및 차량의 엔진과 같은 파워트레인의 배치, 중량 배분, 무게중심 등 차량의 핵심 요소를 구성하는 구조물을 말하는데, 제조사가 자동차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의 자동차 플랫폼으로 다양한 종류의 차량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생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비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A라는 자동차 플랫폼에서 알파라는 엔진을 사용했다고 해보죠. 자동차 엔진이 고장난다면 엔진을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이 별로 없다면 당연히 알파 엔진을 얼마 사용하지 않을 테니 부품 수급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건 수리 비용과 정비 시간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반면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이 많다면 너도 나도 알파 엔진이니 당연히 부품 수급이 수월할 거고, 엔진의 가격이 낮아져서 수리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 플랫폼을 만들어 최대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무기 도입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지면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서 정비 비용까지 낮아지니까요. 특히 미사일같이 고가이면서 일회용 무기의 경우 더더욱 양산 단가와 정비 비용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하푼 미사일도 처음에는 공대장 미사일로 만들었지만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만들어져 지금은 미사일하면 하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공한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후발주자인 한국과 일본도 미국의 성공을 벤치마킹해서 국산 미사일의 플랫폼화를 서둘렀는데요. 재밌는 점은 양국이 플랫폼화한 것은 비슷하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미사일 플랫폼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일본의 미사일은 어떤 개발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본의 미사일 개발 사업의 시작은 80식 공대함 미사일부터였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공대함 미사일을 국산화한 모델이죠. 80식 미사일은 여러모로 시대를 앞선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미사일들은 파일럿이 표적을 식별한 뒤 지속적으로 레이더로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미사일이 조준한 표적에 유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면 80식 미사일은 파일럿이 조준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 미사일이 알아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유도됩니다. 어떻게 미사일이 파일럿의 유도 없이 표적을 찾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당시의 레이더 시커를 장비해 스스로 표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기존 미사일과는 달리 80식 미사일은 파일럿이 적함을 향해 발사만 하면 알아서 쫓아가 적함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파 고도계도 가지고 있어서 저공 침투 비행인 시스키밍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80식 공대함 미사일의 성공적인 배치는 일본제 미사일 플랫폼에 초석이 된 미사일입니다. 80식 미사일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다른 미사일 확보 사업에도 탄력이 붙습니다. 바로 88식 지대함 미사일과 90식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80식 공대함 미사일을 베이스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로켓 추진 방식을 터보 제트 엔진으로 바꾸고 지상 플랫폼과 해상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미사일이기 때문이죠. 터보제트 엔진으로 추진 체계가 바뀐 덕분에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연장되어 15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80식 공대함 미사일에는 없는 부스터가 장비되어 초기 가속 단계에서 부스터로 가속한 뒤 엔진이 점화되면서 최대 마하 1까지 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식에서 사용한 레이더 시커를 더 발전시켜 전자전 제밍에도 쉽게 기만되지 않게 만들어 쉽게 요격되지 않도록 만들었죠. 여기에 중간 유도 과정에서 사용하는 관성 항법 장치도 80식에서 사용한 단순한 자세각 제어 수준이 아닌 3축 자이로 가속계를 도입해 오차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88식 미사일부터 웨이포인트 설정 기능이 추가되어 포병의 TOT 사격 마냥 동시 탄착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90식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90식 미사일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하푼 미사일과 호환시키기 위한 공용성을 많이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존 하푼 미사일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90식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88식과 90식 미사일의 성공적인 양산 및 배치로 80식 미사일도
91식 공대함 미사일로 대체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88식과 90식에서 사용한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해 사정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고 88식과 90식의 부품을 공유해 개발 비용 및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죠. 현재도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들이 91식 미사일들을 파일럿에 장착한 채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다음은 항공 자위대가 사용할 미사일이 필요했습니다. 93식 공대함 미사일이죠. 기본적으로 88식과 90식 미사일과 거의 같지만 레이더 유도 방식에서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변경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91식과 함께 해상 초계기나 F2 전투기에서 사용 중입니다. 80년대부터 93년까지 제법 빠르게 미사일을 도입한 결과 일본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및 양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80년대 기술을 베이스로 했기에 현대전에서는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대전에 맞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죠. 88식 미사일과 90식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렇게 탄생한 미사일이 12식 지대함 미사일과 17식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12식 미사일은 적함이 전자기 제밍이나 플레어 등을 사용해 생존성이 올라갔기에 후속 배치한 미사일입니다. 88식에 비해 발사관의 모양이 둥근 모양에서 각진 모양으로 바뀌어 사진만으로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사거리가 200km로 연장되었으며 88식에 비해 목표 정보 갱신 능력이 향상됐고 A24 레이더 시커의 발전으로 제밍이 쉽게 기만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각사격을 지원하며 지형 추적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고각사격은 마치 포병이 엄페어에서 나와 발사하고 다시 엄페어로 들어가는 것처럼 해안 진지나 지형 뒤에 숨어 사격한 뒤 엄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생존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고 지형 추적 기능의 향상으로 미사일이 저공 비행할 때 지형을 타고 유도할 수 있어 미사일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죠. 여기에 관성 항법 장치와 GPS 유도가 추가되어 중간 유도 시 오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17식 미사일은 90식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미사일로 사정거리가 기존 150km에서 400km까지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17식과 마찬가지로 중간 유도 방식으로 관성 항법 장치뿐만이 아닌 GPS를 추가해 오차율을 줄인 게 특징입니다. 발사 후 목표 정보를 갱신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일단 먼저 발사한 다음 레이더로 조사를 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12식 미사일을 개량해서 만든 미사일이라 12식 미사일에 있는 동시 탄착 기능이 부여되어 있어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함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일본제 미사일 개발 흐름입니다. 정리하면 일본은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뒤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함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이클로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플랫폼을 하나 개발하면 개발한 플랫폼을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생산 단가와 정비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일본은 모두 적함을 공격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는 당연하게도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해안선이 길게 뻗어 있는 지형이다 보니 주 전장인 바다에서 침투하는 적함을 막아내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일본은 바다에서 다가오는 적함만 두들겨 패면 본토는 위협받지 않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안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의 결실을 맺기 시작한 1990년대는 소련의 붕괴와 불곰 사업을 통해 국방력 선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우리 군의 전략 병기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연구 및 양산되기 시작했지요.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순항 미사일입니다. 해성, 현무3, 해성2, 해성3, 해룡 미사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우리 군에 배치되었죠. 불곰 사업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며 러시아의 선진 군사기술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군의 무기는 서방제 러시아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접근하는 적함을 막아야 하는 일본과 달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유사시 북한의 포병과 장사정포를 빠르게 제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한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듯 우리는 다양한 플랫폼에 지상타격용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차이는 뭘까? 탄도미사일은 포탄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병처럼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면서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낙하할 때 빠른 속력으로 요격하기도 어렵고요. 단점으로는 너무 빠른 낙하 속력 때문에
낙하시 제어하기가 힘들어 사거리가 길면 길수록 명중률이 떨어져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포탄과 같은 특성을 가진 만큼 단점도 함께 가지는 거죠. 이를 해결하려면 탄두 중량을 높여 빗맛 떨어도 충분한 효과가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탄두가 크고 무거워져야 돼서 이를 실어 나르기 위한 추진부도 로켓마냥 커져버려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재래식이 아닌 핵탄두인 이유죠. 그 외 타겟 외의 부수적인 피해도 크기 때문에 전면전 상황이 아닌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순항미사일의 경우 항공기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아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거리를 늘리기도 쉽고 명중률도 매우 우수합니다. 김정은 집무실의 창문까지 명중할 수 있다 라는 말은 결코 허풍이 아니지요. 이는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적의 수뇌부만 골라 암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분쟁이나 국지전 등에서도 탄도미사일보다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전면전 상황의 경우 참수 작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순항미사일들은 저고도로 침투해 적의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은밀성도 가졌기에 아음속 정도의 느린 속력을 가져 요격이 쉽다는 단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자신의 안보 환경에 맞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혈안인 겁니다. 해성은 우리가 처음으로 개발하고 배치한 국산 순항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개발 기간이 적어도 20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처음부터 하푼을 라이벌로 생각해 만들어졌습니다. 라이벌로 생각한 것답게 중간 유도에서 관성 항법 장치와 GPS 항법을 사용하며 최대 8개의 경로점을 지정하여 적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시스키밍을 위한 전파고도계를 장비해 명중률을 올렸고 이상적인 상황에서 참수리 정도의 소형 함선도 30km 거리에서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시커를 장비했습니다. 해안선이 복잡해 레이더 시커가 표적을 탐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형 데이터를 입력해 비행하는 지형 참조 항법도 사용하고 있죠. 특히 R95, TP300, 소모성 소형 제트 엔진 국산화의 성공, SS760K는 하푼의 제트 엔진과 비교해 높은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함에게 최종 돌입을 하는 단계에서 하푼보다 기동 성능이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복잡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추력이 높다는 건 기동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무거운 탄두를 가지고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SS760K를 바탕으로 지상 타격용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현무3 순항 미사일입니다. 현무3는 사거리 500km부터 지속적인 개량으로 1000km, 1500km까지 존재합니다. 해성3는 해성 미사일과 디자인이 매우 다릅니다. 해성 미사일의 경우 2개의 공기 흡입구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이지만 현무3는 하나의 공기 흡입구만 있습니다. 또한 해성에는 없는 주익을 장비했죠. 외형이 토마호크와 비슷하여 한국형 토마호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건 타격 대상이 적함이냐 적의 지상 표적이냐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성은 최종 돌입 단계에서 최대 추력으로 급격한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끈한 디자인과 고기동의 높은 횡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기 흡입을 위해 양옆에 2개의 공기 흡입구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현무3의 경우 회피보다는 긴 사거리와 안정적인 비행 성능이 필요한 공기 흡입구, 그리고 주익을 장비했습니다. 공기 흡입구의 설계가 달라진 만큼 엔진도 SS961K를 장비했습니다. 760K와는 달리 961K에 대한 정보 대부분이 기밀로 되어 구체적인 스펙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위키리스크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엔진 추력은 약 800파운드로 해성에 비해 20% 추력이 떨어지지만 연비가 높아져 사거리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유도 과정도 해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중간 유도 과정에서 관성 항법과 GPS, 지형 대조 항법을 통해 목표까지 이동하며 최대 8개의 경로점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같습니다만 현무3는 망망대해가 아닌 지상을 비행하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 대조 항법이 추가되어 더 정밀한 유도가 가능합니다. 종말 유도 단계에서도 해성은 레이더 시커로 적함을 탐지해 돌입하는 것과 달리 현무3는 적외선 시커를 사용해 지상 표적에 돌입합니다. 해성 미사일은 최초의 국산 순항 미사일로서
이후 등장할 미사일들의 기술적 모태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성보다는 현무3의 개발 및 배치가 우리나라 안보에 더 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 방공망을 박살낸 게 토마호크 미사일인 것처럼 유사시 북한의 지휘소 등을 사전에 제압해 지휘 계통을 마비시킬 수 있지요. 북한이 현무3 파괴 훈련이라며 언론에 자신들의 훈련을 보여준 이유도 장거리 지상 타격 미사일의 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무3는 지대지 미사일이기에 위치만 특정된다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다양한 플랫폼에서 타격할 수 있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해성2 미사일과 해성3 미사일입니다. 각각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이며 군함과 잠수함에서 발사하기에 지상보다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해성3의 경우 2011년에 연평도 포격전 당시 손원 1급 잠수함에 탑재한 채로 대기 중이었다고 하며 2013년 2월에 해성2와 해성3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내외적으로 그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북한의 대규모 화력 도발과 전면전 상황에서 북한군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얻게 됩니다. 덕분에 북한군은 서울 불바다 같은 대규모 화력 도발은 삼가하게 되고 해상 분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2010년 들어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 교전이 많이 벌어진 이유도 더 이상 서울 불바다 등에 화력 도발을 하면 자신들의 정권이 붕괴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NLL 주변에서 북한이 도발 시 신속하게 제압할 미사일이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해룡 미사일입니다. 해성2와 마찬가지로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해성2 미사일은 전략 병기로 취급받고 있어 합참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연평해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확전 우려로 인해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룡 미사일은 해성 미사일에서 레이더 시커를 제거하고 연료와 탄두를 더 넣어 지대한 미사일 포대 같은 지상 목표를 제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개발되고 배치된 한국의 순항 미사일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본과 달리 지상 타격용 미사일에 집중해 개발했습니다. 수량도 충분할 정도로 양산해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입만 터는 북한과 달리 진짜로 대규모 도발 시 대량 응징 및 보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대지 미사일도 현재 개발 완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며 기존 타우루스 미사일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천룡 공대지 미사일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국군은 6회공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너무 지상 타격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함, 대공 미사일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점입니다. 해성은 2009년에 실전 배치되어 아직까지 별다른 개량 없이 사용 중이며 천궁 지대공 미사일은 2012년부터 배치되어 이제야 개량형은 천궁2가 전력화 중입니다. 지대함 미사일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중국의 도전이 심화되면서 상황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서둘러 신형 미사일들을 개발 및 배치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서둘러 신형 무기와 장비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 및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